기원전 1450년 파라오의 전령들이 승전보를 전하던 날, 신전 벽에는 금과 가축의 숫자가 빼곡히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들 사이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항목이 하나 있었거든요. 사람, 정확히는 여성 노예 몇 명이라는 재고 기록이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나이도 없고 고향도 없었죠. 오직 이빨 상태가 양호한지, 팔 근육이 쓸만한지 그것만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황금 문명이라고 배운 그 찬란한 이집트, 그 빛 뒤에 가려진 어둠을 오늘 이야기하려 합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반드시 알아야 할 역사입니다. 어느 도시의 광장이든 시장이 열리는 날이면 풍경은 비슷했습니다. 채소 옆에 천이 놓이고 천 옆에 항아리가 놓이고 그 항아리 옆에 사람이 줄지어 세워졌거든요. 구매자들은 여성의 팔을 두드려보고 입을 벌려 잇몸 색깔을 확인하고 손바닥 굳은 살을 훑었습니다. 마치 소를 고르듯이요. 그 앞을 지나던 자유인 여성들은 경멸의 눈빛을 보내면서도 속으로는 안도했을 겁니다. 저게 나는 아니구나라고요. 그게 이 시스템의 핵심이었어요. 사회 전체가 비인간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설계된 거죠. 아이들조차 어른을 따라 노예에게 돌을 던지며 자랐습니다. 잔인함은 학습됐고 세대를 타고 내려갔어요. 한번 팔려간 여성은 40년 동안 맷돌을 돌려야 했고 그 신분은 딸에게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죽고 나서도 이름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 그게 이 여성들에게 허락된 인생의 전부였던 겁니다. 우리가 이집트 하면 떠올리는 것들이 있죠. 거대한 신전, 황금 마스크, 정교하게 새겨진 벽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잘 묻지 않습니다. 이집트 관료들은 정말 영리했어요. 인간을 재산으로 만드는데 언어를 활용했거든요. 노예가 죽으면 사망신고서가 아니라 교체 요청서가 올라갔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부품이 다른 거니까요. 이름 대신 기술 명세서, 죽음 대신 재고 손실, 언어가 바뀌면 인식도 바뀝니다. 그렇게 수천 명의 여성이 장부 속 숫자로 사라졌어요. 신왕국 시대 이집트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이 노예였고 그중 다수는 여성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운반하기 쉽고 저항할 가능성이 낮고 수익성이 높았으니까요. 전쟁 포로로 끌려온 여성도 있었고 빚을 갚지 못해 스스로 팔려온 여성도 있었습니다. 그 찬란한 문명의 황금빛 이면에는 이름조차 허락받지 못한 여성들의 침묵이 켜켜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고대의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영토를 빼앗는 것만큼이나 사람을 빼앗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군대 안에는 특수부대가 따로 있었어요. 이들의 임무는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전쟁터 주변 마을을 훑으며 여성과 아이들을 골라내는 것, 그게 이들의 일이었죠.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고 시장에서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현장에서 바로 이빨 상태를 확인하고 가슴을 훑어보며 가사용인지 첩으로 쓸지 신전에 바칠지를 분류했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요.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 딸이 찢겨졌고 남매가 서로의 이름을 부를 틈도 없이 다른 방향으로 끌려갔습니다. 비명조차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장면들은 신전 벽에 고스란히 새겨졌습니다. 예술가들은 이걸 비극으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사냥 트로피를 자랑하듯 왕의 위대한 전과로 남겼습니다. 포획된 인간들의 공포는 문명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린 거죠. 포로가 된다고 해서 바로 노예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었거든요. 바로 행군이었습니다. 목에는 밧줄이 묶였고 그 밧줄은 앞사람과 뒷사람을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한 명이 쓰러지면 연쇄적으로 모두가 넘어지는 구조였어요. 일어나지 못하면 그냥 끊어내고 버렸습니다. 임산부도 갓 출산한 여성도 예외가 없었어요. 같은 속도로 걸어야 했고 뒤처지는 순간 그 자리에 유기됐습니다. 관리자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망을 간접비라고 불렀어요.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비용이 발생한 거였죠. 도시에 도착하면 퍼레이드가 기다렸습니다. 포로들은 군중 앞에 세워졌고 시민들은 구경하며 환호했어요.
지배층은 이 장면을 통해 권력을 과시했고 사제들은 여기에 신성함을 덧입혔습니다. 이 모든 정복과 노예화가 우주의 질서, 즉 마트를 회복하는 신성한 행위라고 선언했거든요. 신의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 앞에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북쪽엔 지중해, 동서로는 사막, 남쪽엔 험준한 협곡, 나일강은 삶의 터전이기도 했지만 노예들에게는 탈출을 막는 천연 감옥이었습니다. 이집트 전체가 거대한 울타리였던 거죠. 그 안에서 여성 노예들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됐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무거운 맷돌을 밀고 또 밀었어요.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 그 자세 그대로요. 고고학자들이 이 시대 여성들의 유고를 분석했을 때 20대 여성의 척추에서 심각한 관절염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뼈가 변형된 채로요. 밀가루 속에 섞인 모래 때문에 치아는 평평하게 갈려나갔고 골격 자체가 고통의 기록장이 됐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25kg이 넘는 물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날랐습니다. 경추가 눌리고 어깨가 무너지고 몸 전체가 서서히 망가졌어요. 치료는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노동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만 치료가 허락됐습니다. 몸이 버텨야 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요. 감독관의 손에는 항상 채찍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지위의 상징이었거든요. 채찍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권력이었고 그 권력은 매일 증명돼야 했습니다. 위험한 일은 언제나 노예의 몫이었어요. 나트론을 다루다 화상을 입는 것도, 불 앞에서 음식을 끓이다 데이는 것도, 가축 배설물을 치우다 병에 걸리는 것도 전부 이들의 일이었습니다. 린넨을 만들기 위해 아마를 두드리고 소변에 담그는 작업은 특히 혹독했어요. 폐 깊숙이 먼지가 쌓이고 손과 팔에는 피부염이 번졌습니다. 수확철이 되면 대약볕 아래 이삭을 주었고 밤이 되면 광산이나 채석장으로 끌려가 다시 일했어요. 잠을 잘 시간조차 빼앗긴 거죠. 그러다 몸이 망가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쓸모가 없어진 순간 그냥 버려졌습니다. 길가에 혹은 들판에요. 치료는 오직 다시 일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루어졌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들의 존재는 그냥 지워졌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당시 외교 문서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국가 간 선물 목록에 금속, 보석, 그리고 여성이 나란히 적혀 있거든요. 쉼표 하나로 구분된 채로요. 왕실 하렘에는 수백 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등급별로 분류됐어요. 언제 소환될지 모른 채 대기했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부름에 응해야 했습니다. 거부할 권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회 전반으로 내려오면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여성 노예는 소유주가 마음대로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토지로 여겨졌어요. 신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축제 기간이 되면 신전의 여성 하인들은 신성이라는 이름 아래 성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거든요. 신의 뜻이라는 말 앞에서 이의제기는 불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예였어요. 어머니의 신분이 그대로 이어졌으니까요. 더 잔인한 건 소유주가 자신의 피를 나눈 그 아이를 다시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다는 겁니다. 핏줄조차 상품이 되는 세상이었던 거죠.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몸에 새기면 됐거든요. 뜨겁게 달군 인두를 이마에, 뺨에, 손등에 갖다 대는 거예요. 소유주의 이름이나 상징이 살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비명을 질러도 멈추지 않았어요. 문신도 같은 목적이었습니다. 어느 집 소속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표시했어요. 도망을 쳐도 몸에 새겨진 표식이 신분을 증명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숨을 수가 없었던 거죠. 머리카락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삭발을 시켰어요. 머리카락은 당시 이집트에서 아름다움과 지위의 상징이었거든요. 그걸 밀어버리는 건 단순한 위생 관리가 아니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등과 팔에 새겨진 채찍 자국은 또 다른 기록이었어요. 언제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저항했는지가 흉터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건 따로 있었어요. 마취 없이 치아를 깎거나 절단하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음식을 씹을 때마다 자신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온몸으로 느끼게 만드는 고문이었던 거죠. 축제가 열리는 날, 광장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음악이 울리고 꽃이 뿌려지고 사람들은 웃었어요. 그런데 그 축제의 한가운데 노예들은 웃어야 했습니다. 기쁜 척, 즐거운 척, 감사한 척, 실제로 어떤 감정을 느끼든 상관없었어요. 웃지 않으면 맞았으니까요. 생존을 위해 감정을 연기해야 하는 삶, 그게 이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축제에는 볼거리가 필요했어요. 강물에 빠뜨리는 모이 처형이 그중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죽이진 않았지만 익사 직전까지 몰아붙였어요. 군중은 환호했고 여성들은 그 공포를 평생 몸에 새겼습니다. 다음엔 진짜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광장에서의 공개 폭행도 있었습니다. 사소한 규칙 위반 하나에 옷을 벗기고 군중 앞에 세웠어요. 이건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지켜보는 시민들에게 복종의 의미를 가르치는 수업이었죠. 그리고 출산조차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탯줄도 채 자르기 전에 빼앗겼어요. 어미의 품에 안겨볼 틈도 없이 아이는 또 다른 상품이 되어 팔려나갔습니다. 죽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스스로 굶어 죽으려 하면 강제로 입을 벌려 음식을 밀어 넣었습니다. 재산이 스스로를 훼손하는 행위, 즉 재산 도난으로 간주됐거든요. 죽음조차 소유주의 허락이 필요했던 겁니다. 실제로 죽음이 찾아왔을 때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장부에는 사망신고 대신 교체 요청서가 올라갔습니다. 담당자는 새 노예를 신청하는 서류를 작성했고 그걸로 끝이었어요. 매장은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집단 구덩이에 가축처럼 던져지거나 건물을 지을 때 모르타르 벽 속에 그냥 묻혔어요. 어떤 경우엔 죽어서도 봉사해야 한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고 엎드린 자세로 매장됐습니다. 영원히 섬기는 자세로요.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노동자 공동묘지에는 젊은 여성들의 유골이 가득합니다. 뼈에는 출산 손상이 있고 척추는 휘어 있고 영양실조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이름은 없습니다. 기록도 없어요. 하지만 뼈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유골들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죠. 뼈에는 모든 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름도 기록도 지워졌지만 고통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현대 고고학은 바로 그 뼈를 읽어내고 있습니다. 침묵당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300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복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감탄하는 황금 유물과 거대한 신전, 그 찬란함은 이름 없는 여성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겁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지워진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기록할 때, 그때 비로소 역사는 정직해집니다. 불편하더라도 직시해야 합니다.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배상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